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사람탄님께서 시들모에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람탄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우리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시나요? 너무 잘 들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돌빈님한테 목소리 칭찬을 듣다니. 오, 잠깐만. 어떻게 해. 이거 목소리 좀 차분하고 부드럽다라는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살면서? 아니요, 근데 제가 선생님 같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선생님 네. 같은 일은 뭐지? 무튼. 좀 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부드러울 수밖에 없다. 네네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말투가 약간 네. 달라지게 된 거죠, 일하면서. 그럴 수 있죠. 자, 오늘 사람탄님께서 이렇게 오신 이유가 세상 살면서 어릴 적을 다 누구나 겪어오는데 기억이 안 나는 딱 그 끊겨버린 구간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구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사람탄이에요. 이 이야기는 일단 100%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단 나이가 돌비님하고 또래예요. 오, 근데 저희 나이쯤 되면은 네. 아시겠지만 어제는커녕 오늘 아침 먹은 것도 약간 가물가물하거든요. 그쵸? 너무 뼈를 맞아가지고 아파요. 예. 근데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의 기억이 되게 선명해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집 다닐 때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되게 선명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어린이집에 같은 반이던 5명의 이름, 그리고 선생님의 이름과 얼굴까지 다 기억을 할 정도로 되게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진짜. 네. 네네네. 근데 제가 그때 90년대죠? 90년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의 배경은 대부분 해가 떠있는 낮에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외아들이고 저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어요. 어머니는 중학교 선생님이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또 몸이 되게 왜소했어요. 제가 건강이 되게 안 좋았는데 보통 남자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면은 보통 25kg에서 35kg 정도가 되거든요, 몸무게가. 근데 제가 17kg였어요. 그 나이 때. 그리고 당시 몸이 너무 약해서 365일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코가 항상 막혀있고 목이 부어 있었던 상태였으면서 눈도 안 좋아서 되게 알이 두꺼운 안경 있죠. 그거를 끼고 다니는 아이였어요. 예. 근데 제가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는 어린이집이 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런 어린이집을 다녔었는데 제가 그때를 기억해보면은 항상 제 감정과 고민은 심심함이었어요. 심심함. 나의 모든 세상이 이 아파트 단지가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는 버스로는 한 2정거장 되는 거리고 어린아이 걸음으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등굣길은 엄마가 출근하시면서 저를 태워다 주셨고 하굣길은 제가 훨씬 학교가 먼저 끝나니까 걸어서 집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게 전 너무 신났던 거예요. 제 세상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만큼이나 커진 거죠. 근데 또 제 성격이 몸은 안 좋았지만 성격은 굉장히 깨발랄했어요, 어릴 때.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 가는 길에 그 큰 길에 있는 문방구, 슈퍼, 열쇠집 이런 영업하는 가게들 문 열고 사장님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지나가고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동네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사를 진짜 열심히 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래갖고 그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1시간이 넘게 맨날 집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쯤부터 저희 집에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렇게 일찍 집에 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뭐 하겠어요.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이러다가 엄마가 들어오기 전에 집에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집에 가는데 그 맨날 가던 그 큰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집에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제 세상도 그만큼 넓어지는 거고 못 보던 것들도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날 그 생각을 학교에서 했는데 집에 갈 때까지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 탐험을 할 생각에. 근데 그 당시 90년대는 제가 서울에 살았었는데 서울이라고 해도 큰 길에서 조금만 옆으로 빠져도 굉장히 허름한 건물과 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학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큰 길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빠져서 그 골목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골목이 생각보다 좀 넓었어요. 그게 술집이 있는 거리였는데 술집 골목이 낮이라서 되게 조용한 편이었는데 제가 왜 그 길을 딱 술집 골목으로 기억하냐면 그 콘크리트 바닥에 요새는 깨끗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바닥에 좀 야한 사진 같은 게 있는 명함들이 바닥에 쫙 깔려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예. 막 뿌린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명함들. 근데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고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길 좀 더 깊숙이 들어가니까 엄청 큰 간판을 달고 있는 나이트 클럽이 있었어요. 오? 근데 그 나이트 클럽이 문을 닫아가지고 폐 나이트 클럽이 되었는데 제가 그 건물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했고 그 건물 뒤로 가면 공터가 있었는데 그 공터에 아시는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이트 클럽에서 쓰는 큰 소파들이 있어요. 방마다. 근데 그 나이트 클럽이 문을 닫으면서 그 소파들을 그 공터에다가 다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내놓은 게 아니라 그 소파들을 되게 높게 얼기설기 높게 쌓아서 올린 거예요. 아, 근데 어린 제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엄청나게 높고 엄청나게 딴 세상이었어요. 그래갖고 와 내가 이 산을 정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처음엔 거기를 기어 올라가요. 예. 근데 조금만 올라가도 너무 흔들리고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하고 제가 그 안을 기어서 들어가 보기로 해요. 얼기설기 있으니까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를 기어서 들어갔어요. 기어서 들어가는데 처음에 제일 느꼈던 감정은 그 오래된 소파가 또 오래 바깥에 있었으니까 비도 맞고 그랬으니까 특유의 쩐내랑 꿉꿉한 냄새가 막 나기 시작했는데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왜냐면 저는 이미 동굴을 탐험하고 있었으니까. 예. 너무 신났거든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어떤 조금 약간의 공간을 발견했는데 거기서는 제가 설 수 있었어요. 서고 심지어 거기 의자가 있었는데 의자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뻗을 수도 있었어요. 물론 왜소해서 그럴 수 있었겠지만 거기 딱 앉아서 소파에다가 가방을 딱 벗어놓고 앉으니까 그렇게나 아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늑한 거야. 그리고 거기가 얼기설기 쌓여져 있었으니까 햇빛도 약간 들어오고 그래갖고 너무 아늑한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있으면 밖에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어떤 실루엣으로 보여요. 틈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이 안에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재밌고. 그래서 그때 느낀 감정으로 아 여기를 내가 아지트로 삼아야겠다라고 혼자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어 나오면서 그 길을 안 까먹으려고 표시도 해놓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매일매일 거기를 아지트를 가면서 혼자 앉아서 노래도 하고 심지어 학교 숙제도 거기서 했어요. 오, 예.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에 갑자기 아침에 엄마가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셔야 되는데 너 학교 안 가도 돼? 이러는 거예요. 오늘 안 가도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좀 의아했는데 솔직히 그 나이 때 학교 안 가는 거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아침에 하는 뭐 어린이 프로그램도 더 볼 수 있고 예. TV도 하루 종일 볼 수 있고 아쉬운 거는 그 탐험도 못하고 아지트 못 가는 게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저는 이유도 모르게 2주 동안 학교를 안 갔거든요. 근데 의아하게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엄마도 학교로 출근을 안 하시고 집에 같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한 2주쯤 지나서 엄마가 이젠 학교 가도 돼 이러면서 아침에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신 거예요. 뭐지? 예. 그래서 저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아지트도 들르고 다시 저의 탐험 생활이 시작됐죠. 근데 그때 왠진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발톱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절뚝절뚝거리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탐험의 재미를 알게 된 저는 어느 날 또 학교에서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처음 다른 길로 갔는데도 이렇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또 다른 길로 가면 얼마나 재밌는 게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큰 길에서 오른쪽 길이 아니라 왼쪽 길로 한번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조용한 주택가였거든요. 가끔 개 짖는 소리만 나고 그래갖고 여기는 별로네. 이 길로는 안 가도 되겠다 하고 걸어가는데 어떤 특이한 집이 눈에 딱 띄게 돼요.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그 큰 집은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울타리 밖으로 안에서부터 크게 나와 있는 빨간색이랑 하얀색 깃발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가다 보니까 그 집이 양문형 대문이었는데 대문 가운데에 빨간색 페인트로 어떤 문양이 그려져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한자로 만자가 써져 있던 거였어요. 무당집이죠. 지금 생각하니까 무당집이지 그때는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신기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끽 하고 열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걸어 나오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개량 한복을 입고 계셨고 하얀색 머리도 새하였는데 짧지는 않았던 게 이렇게 뒤로 넘기셨거든요. 그래갖고 뒤로 깔끔하게 정리된 좀 멀끔한 할아버지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서 주위를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저랑 눈이 마주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고
저는 절대로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해요. 우와, 예. 막 온몸의 털들이 다 곤두서는 그 느낌을 지금도 잊지 못할 정도로 엄청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지랑 한 4-5걸음밖에 거리가 안 됐었는데 바로 뒤로 돌아서 미친 듯이 도망을 가요. 제가 왔던 길로. 그리고 그 길에서 나와가지고 큰 길로 집에 가면서 아, 내가 다시는 저 길로 다시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큰 길로 그냥 집에 가는데 똑같이 또 문방구도 열고 또 슈퍼도 열고 이러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큰 길 인도 한가운데에 그 하얀 할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하굣길이어서 큰 길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 학교 애들도 많았고 뭐 상가 근처라서 사람들도 많았고 버스들도 많이 다니고 이런 큰 길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딱 서 있는 걸 되게 멀리서 봤는데 그 할아버지만 다른 배경과 동떨어져 보이고 이질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저 할아버지가 나를 기다린다. 이거를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나 때문에 저기 서 있는구나. 이렇게 딱 알고 제가 먼저 그 할아버지를 봤으니까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상가로 숨어 들어가요. 숨어 들어가서 그 상가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 큰 길을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창문으로. 그래서 그 창문 밑에 숨어가지고 벌벌벌벌 떨었어요. 막 손을 벌벌벌벌 떨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창문을 조심히 그 밑에서부터 살짝 밖을 내다보니까 한참 뒤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가도 되겠다 그러면서 그 길로 집으로 갔죠.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됐는데 그 할아버지를 제가 만날까봐 이번에는 그 큰 길 들어가자마자 이 상가 들어가서 창문으로 밖에 보고 또 건너편 상가 들어가서 밖에 보고 이러면서 천천히 집에 가요. 그러다가 오늘은 없나 보다 하고 그냥 걸어가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부터 누군가 저를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누가 따라온다 이 생각이 드는데 뒤를 못 돌아봤어요. 무서워서. 그러다가 큰 길을 지나서 저희 집 쪽으로 가는데 누가 제 어깨에 손을 탁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팩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할아버지였어요. 하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저를 되게 무서운 눈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딱 내려다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거든요. 주저앉아서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를 계속 이렇게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눈에 힘이 딱 풀리더니 그 할아버지에 갑자기 저를 마주보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으셨어요. 저를 마주보고 딱 앉으신 거죠. 그러더니 양손으로 제 양쪽 팔뚝을 이렇게 잡더니 꾹꾹 누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 팔뚝을 꾹꾹 누르는데 그 힘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아프다거나 괴롭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좀 열심히 나를 주무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상태에서도 그 할아버지가 저를 계속 뚫어지게 보는데 저는 눈을 피했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제가 그 상태에서도 계속 손발에 힘이 안 들어가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피가 확 돌면서 따뜻해진다는 느낌 아시나요? 알죠. 왜 손에 전기 오게 한다고 꽉 쥐었다가 피통하게 했을 때 그 느낌이 온몸에 확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긴장이 확 풀리면서 제가 힘을 탁 빼니까 그 할아버지가 저를 양쪽 손으로 주물러 주시던 그 손 그대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제 기억상으로는 살면서 딱 일어섰을 때 그 순간에 처음으로 코로 숨을 쉬었던 순간이었어요. 코가 뚫리면서 그때 맨날 막혀있던 코로 처음으로 숨을 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다고 상쾌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름을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니? 그래서 저는 저는 똘비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사탕을 꺼내서 쥐어주시면서 우리 집 어딘지 알지? 심심하면 놀러와 이러면서 저한테 사탕을 쥐어주셨는데 청포도 사탕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가시고 저는 거기서부터 집에 가면서 그 사탕을 까먹는데 그 사탕이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코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사탕같이 입에다가 뭘 물고 있는 걸 잘 못했어요. 침도 막 흘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코로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면서 먹는 사탕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그 할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제일 의문이었던 거는 내가 그 할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피해 다녔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무섭게 생긴 것도 아니고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거나 한 것도 아닌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 다녔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틀 동안이나.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서도 계속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나고 그 사탕 맛도 계속 생각이 나서 오늘 끝나고 가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 집에. 그리고 하굣길에 다시는 안 가겠다는 그 길로
다시 들어섭니다. 가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제가. 내가 가서 이름을 알려줬으니까 대문을 두들기고, 똘비예요 하면 문 열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그 골목으로 딱 들어선 순간 그 할아버지가 보였거든요. 고민이 무색하게 그 대문 앞에 평상이 있었는데 그 평상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니까 똘비 왔니?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평상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옆으로 갔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또 저를 마주보게 하고 양손으로 저를 주물러 주시는 거예요. 예? 또 팔뚝을. 그래가지고 저는 좀 어색하잖아요. 어색해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쭈뼛쭈뼛 거리고 서 있는데 저를 한참 주무르시더니 또 사탕을 꺼내주셨어요. 그래서 저 사탕을 까고 있는데 그 안쪽을 가리키면서 안에 구경해볼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사탕 맛있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그냥 네 이랬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손을 잡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대문을 딱 열었는데 문을 여니까 그 앞에 바로 마당이 있었거든요. 깃발이 꽂혀져 있는 마당이 있었는데 그 마당에 여성분 두 분이 서 계셨어요. 한 분은 화장을 되게 짙게 한 아줌마랑 그 아줌마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여자 한 분이 계셨는데 어린 눈으로 본 거라 아줌마라고 했지만 좀 젊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저는 그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분한테 따로따로 인사를 드렸는데 두 분 다 저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인사만 한 20번은 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또 안 받아주니까 좀 나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손을 잡고 마당을 지나쳐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요. 저는 그때 그 집을 깃발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깃발집은 저한테 별세상이었어요. 예. 밖에서 보던 것보다 안이 더 화려하고 또 엄청 이것저것 많았고 그림도 그려있고 어린 제 눈엔 좀 알록달록하다는 느낌? 하지만 좀 정돈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안 좋았던 거는 들어가자마자 계속 매습거린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냄새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딱히 꼬집을 수는 없는데 굉장히 불쾌하다는 느낌과 막 속이 울렁거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마치 제가 한번 따로 어린 적에 수영장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수영장 냄새를 못 맡는데 그 냄새를 맡았을 때처럼 속이 울렁거리고 긴장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 집에 있을 때.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나가자고 하고 싶었는데 제 손을 너무 꽉 붙들고 계셔가지고 저는 막상 또 할아버지 올려다 보니까 또 의지도 되고 이래서 그냥 따라갔죠. 근데 그 집을 또 한참 들어가다가 또 하늘이 보이는 곳으로 나간 거예요. 그 집이 특이하게 미음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집이라서 안쪽에 작은 마당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밖에서 안 보이는. 그 마당에 딱 나가니까 냄새로부터 좀 해방이 돼서 저는 좀 편해졌고 거기에 수도가가 있었는데 저를 거기에 앉히시더니 학교를 갔다 왔으니까 씻어야지 하고 제 손이랑 얼굴을 직접 막 씻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좀 독립적인 성격이었어서 혼자 샤워도 하고 막 잘했는데 왠지 그때는 아기처럼 되게 무기력하게 씻겼어요. 오, 씻겨짐을 당했구만. 예. 네, 계속 이렇게 저를 되게 애기처럼 씻겨주셨거든요. 그리고 다 씻고 나서 그날은 뭐 별일 없었고 대문까지 저를 다시 바래다 주시면서 사탕 하나 더 주시고 저한테 똘비야 바로 집으로 가.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바로 집으로 가라고. 근데 그날 이후로 저는 따로 뭐 약속이나 그런 걸 안 해도 말은 안 해도 학교를 가는 날이면은 꼭 그 깃발집에 갔었어요. 하굣길에. 그래서 당장 저희 집에도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계신데 저는 그 깃발집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맨날. 꼭 사탕 때문은 아니었는데 근데 항상 갈 때마다 할아버지가 저를 주물러 주시고 또 손도 닦아주고 세수도 시켜주셨고 대문 앞 평상에서 요구르트도 먹고 제가 막 조잘조잘 떠드는 얘기도 다 들어주셨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문방구에서 산 조잡한 장난감 자랑도 했었고 하굣길에 제가 막 탐험했던 곳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 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별 말씀 없이 그걸 다 들어주고 가끔 웃고 이러면서 리액션도 좀 해주시고 근데 뭐 딱히 말씀이 많은 분은 아니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깃발집에 들어가서 낮잠도 자기도 했고요. 근데 그 두 번째로 그 깃발집에 갔을 때는 이상하게 메스껍거나 그런 냄새가 안 나고 되게 편안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제가 느낀 거는 지금 기억하는 향은 향냄새였어요. 향냄새를 맡았는데 네. 그 할아버지 몸에서도 향냄새가 항상 났고 그 집에서도 그 향냄새가 항상 나서 저도 지금까지 그 향냄새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때 기억 때문인지.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근데 또 막상 집에 가면은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깃발집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워낙 엄하기도 하셨고 왠지 말하면 혼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어린 마음에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를 주 6일을 갔어요. 토요일도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급식을 안 먹고 집에 일찍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수요일인지 토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좀 일찍 끝나는 날이어가지고 오늘은 아지트를 들렀다가 깃발집을 가자 이렇게 제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가 끝나고 아지트를 먼저 갔죠. 근데 그 나이트클럽 뒤 공터로 딱 갔는데 소파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소파 더미가 모두 다 사라져가지고 그 공터에 턱에 앉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허무하게 슬퍼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기 한참 있다가 깃발집이나 가야겠다 그러고 깃발집으로 갔죠. 그리고 또 그날도 항상 하던 패턴대로 주물름 당하고 그리고 세수랑 씻김 당하고 그리고 할아버지랑 있다가 할아버지한테 그 아지트가 없어졌다고 너무 슬프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그날은 또 지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또 며칠 뒤에 네.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너 학교 끝나고 어디 이상한 데 가니? 오? 이상한 집 들어가고 막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에는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엔 되게 부정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깃발집에 대한 얘기를 모두 털어놓게 돼요. 제가 뭐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 할아버지랑 놀고 그 깃발집에 있었고 어디에 있는 깃발집이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신 엄마가 되게 화를 내시면서 저를 집에다 두고 저녁에 밖으로 나가셔요. 예. 그리고 며칠 뒤부터 제가 학교가 끝나면은 교문 앞에서 픽업차가 오는 태권도장을 엄마가 억지로 등록하게 시켰거든요. 그래갖고 학교 끝나면은 그 픽업차 타고 태권도장을 갔다가 어머니가 그 태권도장에 데리러 오면은 바로 집으로 가고 약간 이 생활이 반복이 돼서 깃발집을 못 가게 돼요. 탐험도 못 하게 되고. 그렇게 2학년이 되고 저는 이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깃발집에 대한 그림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사를 가던 시기부터 제가 좀 달라지게 돼요. 달고 살던 감기가 싹 사라졌고 말라있던 제가 약간 소화비만 정도까지 살도 찌고 키도 커요. 그리고 말이 두꺼운 안경도 벗게 되고 성격도 되게 산만했었는데 차분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쯤 됐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 깃발집을 찾아갔었는데 버스를 타고 더 이상 그 집에는 깃발이 걸려있지 않게 돼요. 그리고 또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전역하고 엄마랑 단둘이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겨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제가 문득 그 깃발집에 대해서 물어봐요, 엄마한테. 혹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일 기억나?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엄마가 진짜 한참 동안 생각을 하시다가 말이 없다가 저한테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다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해주세요. 와, 어머니 시점이다, 이제. 네, 이제부터는 저희 어머니의 기억이에요. 어린 외아들이 몸도 약한데 성격이 너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라서 학교에 입학하는 게 너무 걱정이 되셨대요. 왜냐면은 애가 빈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걱정이 된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게. 그래서 저 때문에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를 집에 모시게 돼요. 저 집에 들어갔을 때 혼자 있지 말라고. 그리고 아빠는 사업 때문에 항상 밤에나 들어오시니까. 근데 항상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집에다가 벗어놓은 옷 같은 거를 보면은 너무 더럽고 살짝만 들어도 모래가 후두두둑 떨어지고 냄새도 엄청나게 났다고요, 제 옷에서. 그래서 애가 학교 끝나고 심심하니까 놀이터에서 뒹굴다가 오는갑다 생각을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셨대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제가 집에서 밥을 전혀 안 먹기 시작했대요, 저녁에. 안 그래도 마른 애가 밥을 안 먹으니까 막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혼도 내고 막 소리도 지르셨다고 해요. 근데 그런 날이 지속되면서 제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를 쌍욕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밥을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밥그릇을 들고 바닥에 던져서 깨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엄마가 소리를 지르거나 혼내면은 원래 제가 주눅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쌍욕을 하면서 엄마한테 팔도 휘두르고 막 그랬대요. 어이구, 예. 그러다가 제가 아빠가 밤에 오시면은 아빠가 제가 그 난동을 피우고 있으니까 저를 온몸으로 맞고 그리고 방에다 가두실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이게 제일 저한테 눈물 버튼인데 네. 외할머니가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할머니가 저를 진짜 이뻐하셨는데 그때 할머니가 저한테 말만 걸어도 제가 할머니한테 특히 그렇게 경기를 일으켰대요. 막 할머니를 고 주먹질도 하고 그래서 할머니 팔뚝에 멍도 있고 되게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하고 저하고가.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가 바닥에 요를 깔고 누워 계시는데 제가 일부러 할머니의 왼손을 제 발 뒤꿈치로 콱 하고 빴대요. 그래서 왼손에 손바닥에 있는 뼈가 잘못되셨었나 봐요. 근데 할머니가 그거를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또 혼나면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니니까 집이 난리가 날고 이러니까 저희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병원도 안 가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왼손이 고질적으로 안 좋아지게 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런 와중에도 저를 혼내는 엄마하고 아빠를 계속 말리고 저를 감싸주셨대요. 아휴, 예. 그리고 제가 좀 자극적이어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부엌칼도 든 적이 있고 어머.
그리고 저 스스로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제 몸에 상처도 내고 막 그랬대요. 예. 그리고 이불에 똥오줌도 못 가리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치면은 완전히 금쪽이 중에서도 끝판 왕이었던 거죠. 예. 근데 또 신기한 게 아침만 되면 애가 멀쩡해져서 말도 없이 아침밥 먹고 학교를 갔대요. 잘. 예. 엄마 차 타고. 근데 이 얘기를 군대 갔다 와서 술 마시면서 듣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거기만 잘려있는 듯하게. 잘려있는 듯한 것도 아니고 이 상황, 이 시절에 대한 저의 기억은 그냥 학교에서의 기억들이랑 하굣길에 대한 기억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엄청 생생하게. 오.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저의 행실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남 얘기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얘가 학교를 가면서 달라진 거잖아요. 입학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학교 탓이다 라고 확신을 하신 거예요. 친구를 잘못 만났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욕을 배웠거나 뭐 이런 거다 하고 확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를 학교를 좀 쉬어야겠다. 집에서 교육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쉬어야겠다 이러고 1년까지 휴직비를 낼 생각으로 일단 2주를 휴직하면서 저를 학교를 안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죠. 담임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애가 학교에서는 되게 정상적인 애였어요. 예. 친구가 뭐 많진 않았지만 혼자 잘 놀고 호기심이 많고 좀 산만한 게 탈이었는데 특별히 또래 아이들과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신 거죠. 근데 오히려 제가 너무 몸이 약하니까 학교를 안 나오고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애가 잘못된 줄 알고 그래갖고 막 수업 중에 뛰어나오신 거예요. 엄마가 왔으니까. 근데 엄마는 당시에 그 선생님한테 제가 집에서 어떤 행실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를 안 했다고 해요. 왜냐면 분명히 그래도 선생님이 모르거나 네.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있었던 일이거나 분명히 학교가 문제다 이러면서 선생님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집에 오게 되죠. 그리고 내가 교육을 시켜야겠다. 내가 집에서 무조건 애를 고쳐놔야겠다라고 마음을 크게 먹은 거죠. 아빠랑 상의해서. 그리고 그날부터 저를 집에서 지켜보게 돼요. 엄마가. 근데 이상한 게 아침이랑 낮에는 제가 좀 얌전했대요. 비교적으로. 뭐 말을 하거나 웃거나 헤매지는 않은데 비교적 얌전하게 TV를 보고 있는다던가 뭐 낮잠을 잔다던가 바깥 구경도 하고 이러면서 큰 사건 없이 낮 시간을 보내더래요. 근데 저녁 5시쯤이 넘어가면은 다시 제가 미쳐버리는 거죠. 하루는 제가 제 분에 못 이겨서 벽을 발로 찼대요. 제가 제 발로. 그래가지고 제 발톱이 빠져가지고 네. 발에서 피가 막 나는데 애가 그리고 아프니까 울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시뻘건 눈으로 막 얼굴까지 시뻘개져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를 째려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엄마는 애를 계속 지켜보니까 5시만 되면 애가 이상해지는 게 이상하지. 학교 때문인 건 아닌 거라는 게 엄마가 판단이 내려졌나 봐요. 맞죠. 학교가 예. 문제가 아니구나. 학교를 안 보내고 내가 일을 쉬는 게 의미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저를 2주 만에 학교를 보내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2주 만에 학교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다시 저녁마다 전쟁을 치르던 어느 날이었는데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에서 할머니가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또 똘비가 때렸구나 하면서 할머니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애가 돌아왔어. 똘비가 돌아왔어.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저를 봤는데 제가 굉장히 얌전하게 옷을 갈아입고 엄마한테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제가 밥을 미친 듯이 먹더래요. 성격도 옛날 성격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정상적인 대화가 되더래요. 좀 이상했을 때는 제가 말도 못하고 욕밖에 안 하고 그런데 제가 다시 정상적인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그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가 같이 우셨고 아빠도 당시 폭력적인 저를 막으려고 때리고 가두고 하면서도 마음이 엄청 아프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팠을까. 네, 그래갖고 알게 모르게 고생 많이 했고 아마 혼자 우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제가 괜찮아졌잖아요. 근데 저한테 왜 그랬었니? 라고 묻지는 못하셨어요. 예. 왜냐면 너무 조심스럽고 지금은 괜찮은데 괜히 물어봤다가 잘못될까봐 가족들이 입을 맞춘 듯이 저한테 그때 얘기를 아예 안 꺼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평화롭고 조심스러운 날들이 계속되다가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어떤 학부모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무당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담임 선생님한테 무당집 자식이 학교를 다니냐고 따지듯이 전화가 왔었다고 해요. 다니면 안 되나? 근데 그게 저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마한테 그 얘기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 엄마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어디 가냐고. 근데 그때 저희 집안이 되게 독실한 천주교 집안이거든요. 저도 태어날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아서 세례명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저에게 물어보고 추궁을 하게 됐고 얘기를 들으시고는 놀라가지고 그 무당집을 그날 저녁에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말로는 저녁에 갔을 때 그 할아버지는 안 계셨고 아줌마만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무당분이셨대요. 그리고 할아버지 물어보니까 낮에 계시던 할아버지는 어머니 말에 따르면 그냥 그 무당분이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분이었대요. 네. 그리고 엄마가 가자마자 그 무당한테 자기는 똘비 엄마고 똘비가 여기를 들락거린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무당 아줌마가 이렇게 됐다가 아 그럼 일단 들어오세요 하셔가지고 마주보고 앉게 돼요. 그리고 무당이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이상한 곳에서 나쁜 걸 묻혀서 돌아다니길래 우리가 기도를 좀 해줬어요. 어머님 걱정처럼 아이에게 나쁘거나 해가 될 만한 일은 한 적이 없고 단지 아이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어르신이 돌봐주고 놀아주면서 사탕이나 좀 나눠준 게 다예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괜찮아진 듯한데 멀쩡하고 평범한 아이가 무당집에 이렇게 들락거리는 게 아이에게도 나중에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고 어르신도 똘비를 좋아해서 오면 잠시 놀아주시기는 하는데 어르신도 애한테 오지 말라고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동네가 점점 번화하고 겉은 번지르르해져가도 험한 게 많은 동네예요. 헐. 근데 아이가 아주 약한 아이가 이 동네를 사방팔방 다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어르신이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시는데 준비가 되면 이 동네에서 이사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가 더 괜찮아지실 테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생각나는 게 그 소파 더미 얘기를 제가 할아버지한테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지트라고. 네. 그것 없어진 것도 아마 할아버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엄마도 그때 되게 씩씩거리면서 무당집 찾았던 건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화낼 일이 아닌 거예요. 빙인 그래서 일단 거지, 그 자리에서 진짜. 네, 고마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는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도 이 얘기를 했고 아빠가 이거는 가만히 있을 게 아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두 분 다 회사에서 나오셔가지고 무당집을 가셔가지고 할아버지 찾아뵙고 고개 숙여서 인사를 했다고 해요. 감사 인사를.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학원을 보내면서 저를 무당집 못 가게 하고 저한테 한 번도 그 무당집에 대한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뭐 가지 말라거나 캐거나 뭐 혼낸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제가 이 이야기를 23이 되어서 처음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은 하나도 없지만. 내 이야기인데 기억이 없으면 뭐 보통 안 믿는 게 정상인데 네.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크면서 할머니가 왼손이 불편한 걸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바지도 혼자서 뭐 축혀 올리시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맨날 신발끈도 못 묶으셔서 맨날 도와드리고 했었는데 그 기억이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2주간 학교를 안 갔던 거, 그리고 발톱이 아파가지고 그랬던 거, 그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네.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휴, 예. 그리고 제가 군대에 계실 때도 아버지가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일을 제가 너무 늦게 들어가지고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항상 두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 제가 어릴 때 가족들을 엄청나게 괴롭게 했는데 저를 어쨌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감싸 주신 거고 그리고 클 때까지 티도 안 내주신 거잖아요. 그게 가족이고 부모죠. 네, 그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릴 때 무섭거나 상처받지 않게 사탕 같은 거 주시면서 저를 좀 잘 돌봐준 깃발집 분들께도 그럼요. 좀 감사드리고 마음을 표현하고 싶네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그 깃발집에 계셨던 뭐 무당분이시나 뭐 할아버님은 안 계실 수도 있겠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쵸. 거의 30년 가까이 지난 시간이니까. 네. 그치만 혹여라도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이렇게 좀 만나서 또 그때 감사했다라고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그 짐이 좀 덜어질 텐데요. 그죠? 맞아요. 제가 꼭 그러고 싶어요. 그럴 수 있다면은. 아이고, 근데 진짜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뭐 딴 생각을 할 수조차도 없는 이야기네, 이거.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막 믿고 살고 그러진 않았는데 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고는. 와, 이거 빠져드는 정도가 어디 뭐 다른 데 신경을 쓸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잘하셨어요, 이야기를. 그리고 일단은 저희 채널에서 이 이야기를 전부 다 들었을 때는 빙의일 확률이 높죠. 예, 그런 그 것 험한 같아요. 것한테 빙의됐을 확률이 높고 그게 붙어서 그런 행위를 하니까 깃발집에서 도와준 거고. 그쵸. 근데 너무 그게 부모님께서는 차마 지금도 아마 전부 이야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더 심한 경우였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그때 얘기하시면서 좀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되어서 다행인데 이 이야기를 이미 할머님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님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들은 거죠. 네. 그래서 더 마음에 짐이 있으셨겠구나. 할머니의 그 손이 막 꿈에도 나올 정도로 아직도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죠. 그냥 할머니가 원래 손이 불편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짐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은 게요. 부모는 그런 걸 다 초월합니다. 부모님들은 다 초월하니까 너무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같은 공간은 없겠지만 나중에 가서 웃으면서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돌비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냥 편하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아니었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오늘 이야기 이렇게 털어놓으시면서 좀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큰 지역만 말씀이 가능하세요? 그때 그 폐라이트가 있었던 곳이? 그때는 풍납동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풍납동? 네, 풍납동. 그 잠실 옆에 거기요? 네, 그쪽입니다. 굉장히 서울이죠? 굉장히 큰 도시인데 지금은? 맞습니다. 예전에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예전에도 크긴 했는데 그 큰 길에서 옆으로 좀만 빠져도 허름한 길이 되게 많았어요. 그럴 수 있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람타님께서 말씀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혹여라도 제발 다른 사연이 있으면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약간의 여담을 풀자면은 네네. 제가 몸이 아프지 않아지면서 생긴 몇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걸까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식탐이랑 그리고 틱이라고 불리는 그 뚜렛 증후군 그리고 굉장히 심한 몽유병이 생겼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도 풀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또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연이 있나 보네. 네, 있습니다. 한번 또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못 나가요, 어차피 사람타님. 이제 들어오시는 거는 그래 내가 제보 한번 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제보를 하시지만 들어오는 거는 자유인데 이게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돌비님도요. 네. 엄청나게 뭔가 자극적인 게 나온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레전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진짜 어디 무슨 잠깐 뭐 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다 들렸을 겁니다, 이번 이야기. 그리고 머릿속에 상상이 쫙 되면서 그 그림이 그려지면서 뭐 깃발집의 그 할아버지 아니면 뭐 그 폐 나이트의 그 소파로 된 산더미 이런 거 다 머릿속에 그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